안녕하세요. 열혈 강의 구정은의 한 걸음의 자바의 저자 구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과정을 차근차근 한 걸음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 언어, 어플리케이션?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벌써 용어부터 어려우시죠? 이 과정은 바로 이러한 용어부터 장벽처럼 느껴져서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면 포기부터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습자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나서도 또는 책을 한 권 다 보고 나서도 프로그램을 제작하세요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기 일쑤인데요. 이는 자바와 같은 컴퓨터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 단순히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문법에만 의존해서 학습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과정을 빠짐없이 듣고 초보자에서 탈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앞서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용어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습해 주셔야 할 컴퓨터 용어들을 우선 정의부터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컴퓨터 공학 전공 학생들이라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1학년 때 첫 학기 때 배우게 되죠. 이러한 교과목이 그만큼 전공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학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의 내용을 들으시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전공책을 좀 더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전자 회로를 이용하여 구성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형태를 띤 물체라고 불리는 하드웨어와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구성 요소인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컴퓨터는 실제로 동작하는 장치는 하드웨어고요. 구성 요소로 하드웨어가 실제적인 처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드웨어를 동작하도록 하려면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더 편리하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 명령어고요. 이러한 명령어들을 원하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집합 형태로 구성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란 원하는 산출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의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들의 집합체를 소프트웨어라 부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그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건 결국 이걸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명령어를 해석해줄 하드웨어를 열심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인 CPU라고 불리우는 중앙처리 장치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기억 장치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뽑자면 바로 이 두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장치 중에 가장 유일하게 명령어를 해석하는 장치는 단 하나, 바로 CPU라고 불리우는 Central Process Unit의 약자인 바로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이 장치인데요. 그 많은 하드웨어들 중에 명령어를 유일하게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장치입니다. 이때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닛은 전체 단독으로 있을 때는 어떤 수행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의 부품으로서 기능을 동작한다는 의미로 유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의미의 바로 프로세스, 처리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앙에 위치해서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장치라는 의미의 CPU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CPU는 자신이 처리해야 될 모든 명령어를 반드시 주기억 장치로부터 얻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CPU의 이해 수행을 원하는 모든 명령어는 반드시 주기억 장치에 적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실행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즉 올라와 있는 명령어는 실제로 명령만 가지고는 실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려면 실제 이 더하기 명령을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쵸? 데이터가 있어야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산출물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명령어를 CPU한테 전달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함께 명령어를 CPU한테 전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CPU의 이해 수행을 원하는 모든 명령어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함께 반드시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 명령어를 수행하고자 할 때 CPU에 의해서 수행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없게 되면 프로그램은 명령어는 실제로 정상적인 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명령어가 실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하드웨어의 동작 원리를 적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우선 더하기라는 명령은 실제로 CPU, 모든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주체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내에 유일하게 CPU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명령은 CPU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CPU는 정확하게
연산장치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사실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더하기 명령을 그러면 CPU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 수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기억 장치라고 불리우는 메인 메모리죠. 주기억 장치라고 불리우는 메인 메모리에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같이 메모리에 준비를 해서 주기억 장치에다가 올려놓으시면 그 CPU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읽고 그 결과를 주기억 장치와 상호작용하면서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동작할 수 있도록 CPU한테 전달하기 위해 나열하신 명령어와 데이터를 묶어서 우리는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애는 주기억 장치에 올라오는 순간 CPU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면서 용어는 프로세스라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차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니까요.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에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는 CPU에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하기 명령을 표현한 명령 코드와 함께 실제로 이 명령을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같이 준비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 놓으시면 CPU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읽고 써가면서 결과물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앞의 슬라이드로 다시 가서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를 정리해서 보자면 프로그램이란 CPU에 의해서 수행되기를 원하는 명령어와 함께 이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니까요. 결국 프로그램이란 그 형태는 명령어와 데이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어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을 하려면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올라오게 되면 자동으로 CPU는요, 읽고 쓰기를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되는데요. 물론 CPU는 전체 프로그램 중 어디서부터 명령어를 시작해야 되는지 반드시 시작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약속된 시작점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명령어들은 순차적 실행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CPU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해석된 내용대로 수행하는 주체자가 CPU라는 의미이므로 결국 저 명령어라고 하는 건 CPU가 할 수 있는 명령어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CPU는 어떠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잘 짜실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PU라고 하는 장치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는 무엇일까를 알아야겠지요. 사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로서 크게 두 개의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산 장치인 ALU라고 하는 장치와 함께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산 장치는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 해서 실제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연산 장치와 다른 외부와의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 구분이 됩니다.
결국 CPU라고 하는 장치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을 크게 나누면 연산 장치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산 명령과 제어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제어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장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현존하는 컴퓨터는 단지 주격 장치와 CPU 이외에도 많은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을 해서 구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된 컴퓨터 안에서 CPU는 논리적으로 가운데 위치해서 다른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즉 CPU라고 하는 Central Process Unit이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는 물리적인 위치가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가운데 중앙에서 모든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는 연산 기능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CPU는 크게 연산 기능과 제어 기능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준비해서 실행되길 원하는 명령어라고 함은 결국 CPU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CPU가 수행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작성하신다는 건 결국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인 연산 명령과 제어 명령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 명령어, 앞으로 배우실 명령어라고 하는 건 CPU가 수행할 명령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산 명령 아니면 제어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어들을 잘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CPU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우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CPU가 여러 장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신다는 거, 자, 그 과정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최종적인 도착 지점은 CPU에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CPU까지 전달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주격 장치라고 하는 곳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인 메모리라고 축약된 형태의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명령, 내가 원하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들로 표현된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로 먼저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주격 장치는 제가 컴퓨터는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정기적 소자를 이용한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반도체 소자라고 해서요, 정기적인 흐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 기능을 수행했다, 수행하지 않았다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여기 주격 장치는 주로 램이라고 하는 소자를 이용해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램 소자의 특징은 정기적 신호를 주기적으로 넣어줄 때에는 기억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가 정기적 신호를 내주지 않으면 그 데이터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원을 공급하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장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전원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면 데이터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휘발성 소자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휘발성 소자를 쓴 이유는 이 주격 장치의 공간을 여러 프로그램이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여기 주격 장치 안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CPU는 약속된 시작점을 이렇게요. 네, 약속된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고 써가면서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억장치는 전원 공급이 끊기게 되면 여기에 썼던 모든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전원을 끄고 난 이후에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기억장치를 써야 되더라는 거죠. 소재가 다른.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쓰시는 게 바로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장치들을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 장치에 여러분들은 파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형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원하는 명령어와 이때 이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표현을 해서 파일 형태로 디스크 장치에 저장을 시켜 놓으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전원이 꺼졌을 때라도 재활용하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필요로 할 때마다 주기억장치로 올려서 CPU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윈도우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EXE라고 하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는 실행 가능한, 즉 명령어와 데이터로 구성된 파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주기억장치로 올려달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주기억장치로 올려주기만 하면 CPU는 약속된 시작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지요. 물론 여기에 주기억장치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반드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명령어와 그때 수행하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하나의 묶음 형태로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를 가지고 준비를 시켜주시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다시 앞에 슬라이드로 와서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을 시켜주시고요. 그럼 필요로 할 때마다 주기억장치로 올려서 수행될 수 있도록, CPU에 수행될 수 있도록 주기억장치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기억장치에 올라온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는 명령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출물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된 명령어들의 집합체와 이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주기억장치의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 올려주시고요. 이때 주기억장치에 올라오는 순간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용어 자체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건 좀 더 뒷부분에 가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주기억장치의 실행을 위해서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보시면 명령어와 데이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이 명령 부분부터 우리가 명령 부분부터 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명령어들을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죠? 나열하느냐가 프로그램 제작이는데요. 이런 명령어들을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려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주체자가 CPU이기 때문에 CPU가 할 수 있는 명령어들로 나열해서 메모리 주기억장치에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CPU가 이해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란 무엇이냐? 바로 CPU를 구성하고 있는 장치인 연산장치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산 기능을 수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와 제어장치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제어 명령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선 연산장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CPU 내에 있는 연산장치는 저희가 주로
그림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릴 때 이러한 모양으로 연산장치를 그리게 되는데요. 연산장치를 저희가 ALU라고 합니다. 여기서 ALU의 의미는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는 뜻으로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산술 연산은 사실 아주 복잡한 컴퓨터나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연산을 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CPU가 가지고 있는 연산 장치의 핵심은 사실 더하기 장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하기를 가지고 그럼 그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다 수행하는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장치를 가지고 사실 반복을 하면 곱하기를 수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빼기가 가능하다면 이걸 반복해서 나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CPU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것이 어떻게 더하기 가지고 빼기를 그러면 수행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더하기를 이용해서 빼기를 하는 기술을 저희가 바로 보수라고 하지요. 그래서 보수에 관련된 개념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이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단지 연산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더하기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더하기만 가지고도 실제로 4층 연산을 확장해서 수행할 수 있고 거기서 더 확장해서 수학적인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술 연산을 기본적으로 CPU가 할 수 있으니 명령어로 산술 연산에 가능한 명령어를 전달하실 수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 명령을 통해서 연산 장치를 통해서 산술 명령을 내리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명령으로는 로직 연산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로직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보다 앞서서 뭐보다 어떤 값이 더 크냐 또는 뭐보다 작냐 또는 같지 않냐와 같은 이러한 기타 논리 연산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CPU는 이런 논리 연산들도 역시 사실 산술 연산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뒤에 숫자를 뺐을 때 그 결과값이 크다,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바로 큰 수가 앞의 숫자가 훨씬 더 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만약에 두 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뺐더니 비교하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사실은 앞수에서 뒷수를 빼서 뒷수가 더 0보다 작다면 뒷수가 더 큰 걸로 인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CPU라고 하는 장치는 놀랍게도 굉장히 단순한 연산 기능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연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명령어를 배우시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시는 명령어로 연산 명령들을 배우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현된 명령어들을 연산 명령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걸 연산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연산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교재를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를 사시면요, 제일 앞부분에 앞부분에 처음으로 배우는 명령어가 바로 연산자라고 하는 명령어를 배우시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CPU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